대하 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이정근저. 정치인은 미래에 베팅한다. 장자는 신앙이었고 택현은 현실이었다. 여름날의 불볕이 세자전을 달구었다. 뜰에 부복한 양령의 얼굴에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세자를 벗어난 기쁨의 눈물인지 자신을 위하여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한 고뇌의 땀방울인지 알 수 없었다. 임금의 유시가 끝났으나 양령이 일어나지 않으니 다른 신하들도 일어나지 못했다. 양령의 뇌리에는 자신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다. 구종수 관직에 있는 자가 품위 없게 건들거리긴 했지만 의리 하나는 일품이었지. 너의 등을 타고 창덕궁 담장을 넘을 때 수기군들이 달려오자 종사품 최신의 광대 이호방과 이법파를 담 넘겨주고 넌 군사들에게 잡혔지. 끌려가 물고를 당했지만 너와 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 무사했지. 주군을 대신하여 감옥에 간 녀석을 보는 것 같았다. 넌 그거 알았느냐? 수기군들이 너를 순군옥에 보내지 않은 것은 너의 주먹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들의 근무태만이 탄로날까봐 안 보낸 거야. 널 순군옥에 넘기면 지들의 목이 달아나거든. 몰랐지? 상처투성이 얼굴로 돌아와 군사들을 패주고 돌아왔다고 어깨를 으쓱거리는 허풍만 없다면 괜찮은 녀석이었는데 왈패 같은 녀석. 그래도 넌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 이호방 사내 손이 여인네 손처럼 그리 생겨도 되는 거냐? 섬섬 옥수 같던 너의 손으로 타던 가야금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어 가슴 아프구나. 진표, 넌 어찌 내 취향을 그리도 잘 알았느냐? 역시 넌 채웅이 천성이었나 보다. 여자를 보는 안목이 가히 천재적이었어. 내가 인정한다. 이귀수, 넌 비록 버들가지처럼 흐늘거렸지만 주군을 향한 일편단심. 넌 그래도 주군을 모실 줄 아는 속 깊은 남자였다. 그래도 괜찮은 사내들이었는데 안타깝다. 양령의 세자 전성 시절. 참에 서리하던 악동들처럼 고락을 같이 했던 동무들이다. 지금은 처형되어 다시 볼 수 없지만 양령의 가슴에 아로 새겨진 사람들이다. 실록에는 세자를 불의로 이끈 간령한 무리로 기록되어 있지만 양령의 가슴에는 잊지 못할 얼굴로 남아있었다. 이귀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오며 방유신이 떠올랐다. 더불어 서사민이 생각났다. 방유신은 예쁜 손녀딸을 두었다는 이유 하나로 의금부에 끌려가 곤장백대를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노인네였다. 여자를 만나러 가는 양령을 도강시켜주고 날벼락을 맞은 양화진 나루터 도승관이 서사민이다. 양령에게 바칠 여자를 물색하던 진표가 이귀수를 통해 최악과 자신의 동서 옥새침을 놓아 자색이 고운 방유신의 손녀딸을 찾아냈다. 진표와 이귀수의 충동질에 귀가 솔깃해진 양령이 이귀수에게 이불보를 짊어지게 하여 방유신의 집에 가서 자고 새벽녘 오고에 세자전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진표와 이귀수는 참에 처해지고 방유신은 곤장백대의 가산을 정몰당했다. 진표는 내섬시 서방색으로 세자의 채용사를 자임했던 인물이다. 평양기생 소행을 필두로 양령의 엽색 행각의 길라잡이는 진표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자전 소친시 이귀수는 본래 김한로의 간호로서 숙빈의 유모 소생이다. 판사 이문관은 경기감사 이관의 형으로 세자의 끈을 붙잡고 부자가 함께 떠보려다 추락하면서 서사민에게 날벼락을 안겨주었다. 세자를 몰래 불러내어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철관포에서 매사냥을 한 이민은 이문관의 아들이다. 이 사건으로 이문관 부자는 부평에서 압송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고 양화진 나루터에서 세자를 건너주고 보고하지 않은 양화도승 서사민도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양령이 흘린 웃음 세상을 비웃었을까? 세자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던 신하들의 눈에 양령의 웃는 얼굴이 포착되었다. 순간이었다. 지엄한 임금에게서 세자 폐위라는 문책을 당한 양령이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웃는다는 것은 신하들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양령이 미소를 흘린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다. 세자의 지위를 잃는 것이 어이없어서가 아니었다. 불경스럽게 부왕의 조치가 가소로워서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귀수가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던 광경을 생각하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얼핏 흘린 미소가 신하들 눈에 보인 것이었다. 훗날 이것이 와전되어 양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졌다. 세자를 패하자고 주청한 백관들의 장소가 양령에게 전해졌다. 소를 받아든 양령은 세자 폐위를 주청한 신하들의 명단을 훑어보았다. 면면들이 알만한 이름들이다. 한때는 사람을 놓아 선물을 보내오고 가까이 하고자 했던 인물들도 끼어 있었다. 권력은 바람이고 권세는 구름이구나. 생각나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지만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았다. 등극을 기다리는 세자와 권력의 양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람이고 구름인 것만 같았다. 바람이 구름을 모으고 구름이 모이면 바람이 불고 속절없는 것이 권력인 것만 같았다. 한편 개성에서는 세자를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빈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관원의 상소가 올라왔다. 저부를 세우고 서연을 설치하는 것은 도의를 강명하여 바른 대로 인도하고 사학을 들이지 않으려는 소위입니다. 지금 유도한 빈객 성균 대사성 조용, 이조 참판 탁신과 서연관이 인도한 공효가 없어 저부로 하여금 불의한 짓을 자행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부가 상서할 때 만류하는 말도 없었으니 유사에 내려 죄를 묻고 어리라는 계집은 먼 지방에 내쳐서 화의 싹을 막으소서. 한양에 상주하고 있던 빈객들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이어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전하께서 즉위하던 해에 저부세자를 세워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 문신으로 요자를 겸하여 좌우에 둔 것은 미리 기르고 평소에 가르쳐 그를 절차 탁마하여 날마다 선한 대로 나아가서 경물, 지지, 성의, 정심의 공효를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빈객 조용, 변계량, 김여지, 탁신, 보덕조서로, 필선 유직, 박서생, 문학 우승범, 사경 유구사, 유승유, 정자 이삼행 등이 바른 심술과 밝은 도학으로 진강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예하고 무조건 따라서 세자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하였으니 서연관 등은 그 직첩을 거두고 안율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빈객은 논하지 말라. 서연관은 파직하고 보덕 이하는 관직을 파면하라. 서연청 상주 빈객 조용과 탁신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세자가 폐위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 태종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모두에게 죄를 물을 생각이었다. 허나 변계량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다고 변계량을 제외하고 처벌할 수 없었다. 변계량과 김여지를 구명하려는 임금의 뜻에 따라 조용과 탁신은 화를 면했다. 태종이 신봉하는 장자는 과거형이고 태구는 미래형이었다. 영의정 유정현이 양령과 숙빈을 비롯한 가속을 춘천에 내치도록 청했다. 성령대군이 졸하면서부터 중궁이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 제를 가까운 고을에 두기를 청하여 소식이라도 자주 듣기를 바라고 있다. 경도에 머물러 둘 수는 없습니다. 유정현이 반대했다. 폐세자 이제를 광주에 안치하라. 태종은 영의정의 청을 따랐지만 춘천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 폐세자 양령에게 유배령이 떨어졌다. 양령을 경기도 광주에 안치하라 명한 태종은 문귀와 최안을 한양에 파견하면서 배치관으로 첨총제 원윤을 임명했다. 유배지까지 차질 없이 호송하라는 것이다. 태종은 문귀를 별도로 불렀다. 경은 종실에 인척 관계가 있으니 세자가 경을 본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경이 가서 나의 말을 세자에게 전하라. 말을 마친 태종은 목이 메었다. 곧이어 가느다란 통곡 소리도 들렸다. 아들을 내치는 부왕. 인간적으로 괴로웠을 것이다. 세자를 쫓아내는 임금. 군주로서 통석에 감이 있었을 것이다. 장자 승계를 신봉했던 태종 이방원이 현군을 택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허나 태종에게 장자는 신념이었고 택현은 현실이었다. 태종에게 있어서 장자는 신앙이었고 택현은 정치행위였다. 정치는 미래지향적이다. 정치인은 미래에 베팅한다. 과감히 걸수록 위험 부담이 크다. 가시적인 결과로 심판받고 역사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태종이 신봉하는 장자는 과거형이었고 택구는 미래형이었다. 도성을 떠나는 양령. 28의 숫자에 숨어있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세자 폐위 후속 조치를 착착 진행하던 태종은 폐세자 이제를 양령대군으로 봉하고 세자 충령에게 관교를 내려주었다. 또한 충령의 부인 심씨를 경빈으로 봉했다. 시몬의 딸이 세자빈이 된 것이다. 청성백 심덕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조판서 직에 있던 시몬. 딸이 세자빈이 된 가문의 영광이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신은 물론 아무도 몰랐다. 이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유정현을 영돈영부사로 보내고 한상경을 영의정으로 임명했다. 세자 축출 작업에 총대를 맨 유정현을 쉬게 한 것이다. 예문관 대제학이던 변계량을 예조판서로 김여지를 판한성부사로 내렸다. 문책성 인사다. 서연청도 확대 보강했다. 좌의정 박은을 세자사로 삼고 옥천부원군 유창을 세자이사로 임명하는 한편 유관을 예문관대제학 겸 세자자빈객, 맹사성을 공조판서 겸 세자우빈객으로 삼았다. 좌빈객은 변계량이 있던 자리다. 맹사성의 세자우빈객 임명으로 세종시대를 열어갈 떠오르는 샛별이 등장한 것이다.
태종으로부터 폐세자 양령을 광주에 안치하라는 특명을 받은 일단의 무리들이 한양에 입성했다. 세자전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총책 문귀를 앞세우고 서전문을 통과한 일행은 창을 꼬나쥔 군사들을 앞세우고 운종가를 행진했다. 때 아닌 군사들의 출현에 도성의 백성들이 황당하다는 눈빛으로 수군거렸다. 아들 쫓아내면서 웬 군사들이야? 그러게 말이야, 폐세자가 무슨 힘이 있다고 꼭 점령군 같아. 첨총제 원윤이 지휘하는 군사들이 세자전으로 들이닥쳤다. 놀란 부녀자와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우왕좌왕했다. 군사들은 창을 앞세우고 눈알을 부라렸다. 살벌했다. 겁에 질린 이들을 세자빈 거처로 몰아넣으라고 원윤이 소리를 질렀다. 군사들이 닭몰이하듯 가속들을 숙빈 거처로 몰아넣었다. 세자전 뜰에 양령 혼자 부복했다. 문귀가 목에 힘을 주며 전교했다. 너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바랐는데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백관들이 너를 패하자고 청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에 따랐으니 너는 그리 알라. 내가 옛날에 나에게 고하기를 나는 세자 자리를 사양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불가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제 너의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바라던 바이다. 효령대군은 바탕이 나약하나 충령대군은 고명하기 때문에 내가 백관의 청으로 세자를 삼았다. 군신이 모두 너를 먼 지방에 안치하도록 청하였으나 중궁이 가까운 데에 두기를 원하여 너를 광주에 안치하는 것이다. 여자종은 13구를 거느리되 내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거느리고 살라. 노자노비는 장차 적당히 헤아려서 다시 보내겠다. 전안의 비품은 모조리 다 가지고 가도 무방하나 그동안 내가 가졌던 탄궁은 전에 두라. 전교가 끝났다. 탄궁을 두고 가라는 말은 까칠하게 들렸고 내가 사랑하던 자들은 모두 거느리고 살라는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렇다면 부왕께서 어리를 허락하셨단 말인가? 양령은 뛸 듯이 기뻤다. 하마터면 기쁨의 미소를 흘릴 뻔했다. 부왕에게 죄를 짓고 귀양 가는 몸. 아무리 좋아도 표정 관리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다짐한 양령은 매무새를 고치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엎드려 있던 양령이 머리를 들었다. 옛날에 사양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다가 금일의 죄를 얻었다. 말을 마친 양령은 북쪽을 향하여 삼배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좌우를 휘둘러 본 양령은 미련 없이 세자전을 떠났다. 숙빈과 가속들이 뒤를 따랐다. 문 밖에서는 인이가 말을 대기하고 있었다. 말에 오른 양령은 앞으로 나아갔다. 창을 든 군사들이 앞뒤를 에워쌌다. 호위가 아니라 호송이다. 양령의 유배행렬이 정선방 다리에서 동쪽으로 꺾었다. 흥인지문 가는 길이다. 얼마 가지 않아 종묘에 이르렀다. 창덕궁 담장을 뛰어넘어 여자를 만나러 가는 비밀 통로였으나 태조를 비롯한 조상들을 모신 곳이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기약이 없었다. 말을 잠시 멈추어라. 하마비에서 내린 양령은 종묘 외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정전에 들어가 조상을 배할하고 싶었지만 귀양 가는 죄인의 몸으로 출입할 수 없다. 삼배를 마친 양령이 머리를 들었다. 창현문 편액이 시야에 들어왔다. 뭔가 강렬한 끌림이 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이 경복궁 명칭과 각 전각의 이름을 지으면서 창현문도 장명했다고 들었다. 시경대하 편에서 경복이란 명칭을 따왔다고 말하면서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태조 이성계로 하여금 근면하게 정사를 살피라는 뜻으로 근정전 이름을 지었다는 정도전이 창현문 이름을 장명하면서 아무런 뜻도 없이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현문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다시 한번 창현문 편액을 바라보았다. 근정과 같이 직설적인 뜻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자대로는 푸른 잎의 문이고 조선 왕조가 무성하게 번창하라는 뜻이다. 이때 한자는 표의문자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글자를 풀어보았다. 창자를 해자하니 초 8군이 나왔다. 숫자는 28이었다. 엽자도 풀어보았다. 초 세 18이므로 똑같이 28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숨은 그림을 찾은 기분이었다. 정도전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28이다.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한 양령은 아무리 생각해 보았지만 28에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없었다. 창엽이라는 글자 속에 숨어있는 해자와 합자의 비밀. 정도전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골똘히 생각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저하 갈 길이 머웁니다. 문귀가 재촉했다. 비록 유배가는 폐세자이지만 저하로 깎듯이 예우했다. 양령이 말에 올랐다. 양령이 풀지 못한 창현문의 비밀.
28이라는 숫자를 숨겨놓은 정도전의 의도를 놓고 훗날 설이 분분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세자빈 이방자 여사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위패가 종묘에 봉안된 것을 마지막으로 종묘 봉안이 끝났으므로 조선 왕조가 28이라는 설이 그 하나다. 마지막 왕손 이구가 몇 년 전에 영면하였으니 조선 왕조는 28세라는 설. 이 모든 이야기는 조선 왕조를 폄하하고 조선의 운명이 다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제가 왜곡했다는 설.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을 지은 정도전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은 무슨 일로 따라오는가? 양령이 문귀에게 물었다. 호송입니다. 호송이라고? 양령은 코웃음을 쳤다. 이 땅을 다시 밟을 일이 없을 것이다. 경은 돌아가라. 나루터까지 모시라는 어명입니다. 문귀가 물러서지 않고 따라붙었다.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한강 나루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과 화물이 통행하는 교통의 요충이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내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왕도권은 유배처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 기준이 한강이었다. 임금이 살고 있는 강북이 신성한 땅이었다면 강남은 보통의 땅이었다. 양령 일행이 동대문을 통과했다. 도성을 벗어난 것이다. 세자전을 벗어나고 도성을 벗어나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성문 밖에는 나무찜이 줄지어 있었다. 장작과 가랑잎 그리고 관솔과 숯이 잔뜩 지워진 지게들이 작대기에 받쳐 있고 나무꾼은 없었다. 안암골과 배봉산에서 새벽에 출발한 나무꾼들이 짐이 빨리 팔리면 곧바로 돌아가지만 팔지 못한 나무꾼들은 허기를 채우느라 주막에서 탁배기에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찜을 뒤로 하고 숭인방을 지날 때였다. 유배행렬을 향하여 버선발로 뛰어오는 여인이 있었다. 능력이 있는 자가 나라를 끌어가야 한다. 행색은 남루했지만 여염집 안악은 아닌 것 같았다. 단정한 용모에 빈틈없는 자태였다. 하인을 거느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드름 피우는 사대부집 안방마님도 아닌 것 같았다. 헐레벌떡 달려온 여인은 양령이 타고 가는 말고삐를 붙잡고 말을 세웠다. 갑작스러운 여인의 출현에 행렬이 잠시 혼란이 빠졌다. 세자 저하, 세자 저하. 창을 쥔 군사들이 눈을 부라렸다. 세자는 개성에 있다. 세자는 경덕궁에 있는 충령이다. 폐세자 이제를 세자 저하라 부르면 국가에 역심스럽고 불경이다. 당장이라도 의금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예외다. 양령 호송을 책임진 원윤이 눈 감아 주었다. 울부짖던 여인이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양령은 당황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여인이었다. 호송하는 군사들도 갑자기 일어난 일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돌발 사태를 파악한 군사들이 여인을 밀쳐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렬은 앞으로 나아갔다. 세자 저하, 부디 평안하시오, 편안하시오. 양령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경순옹주였다. 태조 이성계의 딸이다. 그러니까 태종의 이복동생이며 양령의 고모였다.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 3남매가 있었다. 방번과 방석 그리고 경순옹주다. 방번과 방석이 척살된 무인혁명 때 경순옹주의 남편 이제도 목숨을 잃었다. 태종이 경순옹주를 위로하며 후사를 돌보아 주겠노라 제의했으나 옹주는 거절했다. 지아비와 동생을 죽인 오빠의 호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죽음보다도 싫었다. 홀로 남은 경순옹주를 불쌍히 여긴 태조 이성계는 손수 머리를 깎아주고 정업원에 들어가라 명했다. 정업원에 기거하던 경순옹주가 태종의 내침을 받고 양령이 귀양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젠걸음으로 뛰어나온 것이었다. 가슴에 사무친 이복 오빠에 대한 원한이 양령을 뜨겁게 배웅하게 한 것이다. 숭인방에 자리 잡고 있는 정업원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나 오갈 데 없는 궁중여인들의 쉼터였다. 해화공주가 선배였고 정순왕후 송씨가 후배가 되었다. 절집도 아니고 사가도 아닌 정업원은 퇴락한 궁중연인들이 여생을 보내던 곳이다. 경순옹주는 이곳에서 아버지가 멸망시킨 고려 공민왕 후궁과 동거하는 기이한 인연을 이어갔다. 양령의 유배행렬이 청계천 왕신평대교를 건넜다. 이 다리는 훗날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가던 단종이 그입이 정순왕후 송씨와 이별하던 다리이다. 이때부터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라 하여 영도교라는 이름을 얻었다. 전관원을 지나 살고지에 이르렀다. 살고지 다리가 만들어지기 2년 전이다. 진검 다리를 건넌 일행은 광나루에 도착했다.
나루터에는 양령을 태우고 갈 나룻배가 대기하고 있었다. 내가 부왕에게 불공하였고 상서 또한 불공하였다. 죄가 심하였으나 죽지 않은 것은 주상의 덕택이니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불효를 범하였으니 어찌 성상 보기를 기약하겠는가? 경은 개성에 돌아가거든 내 말을 전하라. 문귀와 작별한 양령은 나룻배에 올랐다. 문귀는 돌아갔지만 호송 책임을 맡은 원윤과 최안이 군사들을 이끌고 동승했다. 순풍을 탄 나룻배가 강심을 향하여 미끄러졌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 도성은 보이지 않고 야트막한 산이 시야에 들어왔다. 태종이 사냥터로 즐겨 찾던 아차산이다. 고구려군의 침공을 받아 결사항전하다 백제계로왕이 전사했던 아차산. 요동 벌판에 말 달리며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가 신라에게 내주고 멸망한 땅 아차산. 고려가 차지했고 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땅. 한반도의 전략 요충지 아차산.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차산을 차지한 세력이 한반도의 주인이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조선이다. 조선의 주인은 누구인가?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왕은 군주라고 생각한다. 나도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부왕 이후 조선의 주인은? 생각이 여기에 미쳤을 때 나룻배가 심하게 요동쳤다. 깎아지른 아차산 절벽에 부딪힌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배전을 때렸다. 양령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봤다. 이름 모를 물새 2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오고 있었다. 요 임금은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순임금도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우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요순시대를 열지 않았는가? 이들의 선양이 왜곡되고 미화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건방지다. 귀양가는 주제에 감히 요임금과 순임금을 자신과 견주다니 주제 파악을 못해도 한참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 이래서 정신 이상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해괴망측한 행동으로 부왕의 노여움을 사 귀양가는지 모르겠다. 양령은 자신의 패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자신에게 씌워진 위를 스스로 넘겨줄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패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선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상을 전환한 자가 역사를 끌어간다고 하지 않았는가? 역사를 끌어간 선각자가 될 것인지 역사를 뒷걸음치게 한 죄인이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아버지 이후 조선의 주인은 분명 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충령이 주인이 될 것이다. 적장자 계승 원칙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모르지만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 않은가? 부왕의 뇌리에 각인된 장자 계승 원칙은 관례였고 신앙이었다. 아버지의 신념을 깨트린 나를 세상 사람들이 불효막심한 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다.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홀가분했다. 아버지가 지워준 무거운 짐을 벗은 느낌이었다. 원에서 진 짐이 아니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타의에 의해서 진 짐이었다. 하늘을 쳐다봤다. 뒤따라오던 물새가 응답이라도 하듯이 끼득거린다. 부왕이 택현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양령은 물 위에 떠 있다. 양령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물은 흐르고 있다. 폐위도 유배령도 모두 흘러간 물이다. 흘러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역사로 남는다. 정치와 통치에 쓰이는 치라는 글자에 삼수변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가는 능력이 있는 자가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 양령의 생각이었다. 자신처럼 풍류 좋아하는 자가 용상에 앉아있으면 후궁이 많아지고 후궁이 많아지면 인척들이 바로하여 파당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면 국론이 분열된다고 생각했다. 명나라의 발토발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게 국론 분열은 망국의 길이라는 것이 양령의 지론이었다. 능력이 없는 자가 위에 앉아있을 때 국가는 위태로워지고 백성들은 고달퍼진다는 것이 양령의 생각이었다. 양령의 이러한 생각은 훗날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왕위에 등극했을 때 양령이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묵시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장자 혈통은 생물학적인 퇴화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적장자 대통이 왕조의 쇠퇴를 가져올까봐 양령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면 단일 왕조로서 500년 이상 조선왕국을 유지해온 이씨들에겐 축복이 아니었을까? 이제 공은 태종에게 넘어갔다. 양령이 벗어던진 짐을 충령이 지고 있다. 태종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노기에서 비롯된 우매한 계책이었는지 미래가 판가름한다. 충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배가 어느덧 선말에 닿았다. 나룻배에서 내린 일행은 우목골을 지나 유배처로 향했다. 선의하는 태종 이방원. 호랑이 등에서 이제 내리고 싶다.
조선의 왕도는 한양이다. 임금은 개성에 있고 한양을 지키던 세자는 축출되었다. 한양이 비어있는 셈이다. 힘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양령을 내치기 위하여 머물렀던 개성.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양령을 폐위하여 경기도 광주로 유배 보낸 태종은 세자 충령과 대소신료들을 불렀다. 세자는 중전을 모시고 한양으로 먼저 돌아가라. 삼전이 함께 움직이면 길이 좁아 곡식을 다칠까 염려된다. 과인은 후일에 돌아갈 것이니 정부 6조 대간도 한양으로 돌아가라. 자신이 환궁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태종이 말한 삼전은 대전, 중궁전, 세자전을 말한다. 개성을 출발한 세자 충령이 한양에 입성했다. 유도한 대소신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펼쳤다. 조용히 환궁하려고 한 세자는 언짢았다.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요란을 떠는 그들이 부담스러웠다. 정비는 경복궁에서 하련하고 세자와 경비는 창덕궁에 들었다. 열흘 후 태종이 한양에 돌아왔다. 경복궁에 환궁한 태종은 지신사 이명덕, 좌부대원 원숙, 우부대원 성엄을 경회루로 불렀다. 내가 나를 잘 안다. 나의 상은 임금의 상이 아니다. 위엄과 행동거지가 모두 임금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재위한 지 이미 18년이다. 이에 세자에게 전의하려고 한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의하는 것은 천하고금의 떳떳한 일이요 신하들이 간쟁할 일이 아니다. 폭탄선언이다. 그간의 전의 파동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 전의는 작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양령이 충령과 친하여 변을 일으킬 의심은 없으나 어제까지 명분의 지위에 있다가 이제 패출되어 외방에 있으니 어찌 틈을 엿보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조연을 정지하고 내선을 행하고자 한다. 전의한 뒤에도 내가 마땅히 노상들과 임금을 보익하고 이를 살필 것이다. 거두어 주소서. 18년 동안 호랑이를 탔으니 이제 내려올 만하다. 전의 소식을 전해들은 영의정 한상경,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과 육조 판서육조 참판이 몰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성상의 춘추가 노모함에 이르지 않고 병원도 정사를 폐지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원민생을 보내어 세자를 세우도록 청하고 세자가 조연한다고 아르게 한 지 몇 달도 못 되어서 전의하심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선은 나라의 큰일이니 마땅히 인심을 순하게 하여야 하며 억지로 간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니 신하들이 간쟁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신하의 간쟁하는 법이 어느 경전에 실려 있는가?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된 지 오래니 고칠 수가 없다. 다시 이를 말하지 말라. 태종의 의지는 단호했다. 말을 마친 태종은 지팡이를 짚고 보평전으로 이어했다. 지팡이에 의지한 태종의 모습은 처음이다. 보평전에 도착한 태종은 승전환자 최한을 불렀다. 개인할 일이 있으니 승정원은 속히 대보를 가지고 들라 이르라. 임금의 도장을 대보, 어보 또는 옥세라고 한다. 임금이 외교문서와 교지, 홍패, 백패 등의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인궤를 열고 도장을 꺼냈다. 이것을 개인이라 한다. 내관이 승정원으로 달려가는 것과 동시에 대소신료들이 보평전으로 몰려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말라 명한 태종은 세자를 급히 들라 명했다. 또 다른 내관이 세자전으로 뛰었다. 대궐 밖에서 이 소식을 접한 영돈령 유정현과 정부 6조, 공, 신삼군 총재, 6대원 등이 황급히 달려와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보평전 한문 밖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내선의 거조를 정지하기를 청했다. 이때 임금의 호출을 받고 보평전으로 향하던 상서원 승지들과 대소신료들 사이에 대보를 바치지 못하게 실랑이가 벌어졌다. 문 밖에서 소란이 일자 태종 임금이 지신사를 힐책했다. 임금의 명을 신하가 이리 가로막아도 되는 것이냐? 이명덕이 마지못하여 대보를 바쳤다. 부왕의 급한 부름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온 세자 충령이 도착하여 임금 앞에 부복했다. 태종이 세자의 소매를 잡아 일으켜서 대보를 주고 곧 안으로 들어갔다. 세자가 몸 둘 바를 몰라 하다가 대보를 놓고 안으로 따라 들어가 지성으로 사양했다. 세자는 대보를 받도록 하라. 세자로 하여금 대보를 받도록 명한 태종은 홍양산을 내려주며 궁 안에 머물도록 했다. 홍양산은 임금만이 쓸 수 있는 붉은 양산이다. 이어 상서관과 대언한 사람에게 명하여 대보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대보를 세자에게 물려준 태종은 가종 10여 기에게 명하여 서문으로 나가서 연하방의 옛 세자전에 거둥했다. 백관들이 따라서 전정에 이르러 통곡하면서 복위하기를 청하였다. 세자 충령이 대보를 받들고 전에 나아가 대보를 바치며 굳이 사양하였다. 나의 뜻을 유시한 것이 이미 두세 번이나 되는데 어찌 나에게 효도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같이 어지럽게 구느냐?
내가 만일 신료들의 청을 들어보게 한다면 나는 장차 편안한 죽음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태종은 두 손을 맞잡아 북두성을 가리키며 맹세했다. 이는 다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가 이러한 거조를 천지와 종묘에 맹세하여 고하였으니 어찌 감히 변하겠느냐. 부왕의 단호한 모습을 지켜보던 세자 충령이 황공하고 두려운 얼굴로 이명덕에게 물었다. 어찌할까? 성상의 뜻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효도를 다하심이 마땅합니다. 경은 대보를 받들고 경복궁으로 돌아가라. 부왕의 결심을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세자 충령은 지신사 이명덕에게 명했다. 군왕스러운 명령 일성이다. 함께 경복궁으로 돌아온 세자 충령은 대연 기묘손으로 하여금 대보를 지키면서 자게 하였다. 날이 밝자 대간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피봉에는 상전개탁이라 쓰여 있었다. 나는 이미 사위하였는데 상전개탁이라 함은 무엇인가? 만일 상왕전개탁이라 한다면 내가 마땅히 읽어볼 것이다. 태종은 소를 물리쳤다. 선의에 대한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상소를 일축한 태종은 임금이 타던 승려와 의장을 세자전으로 보냈다. 또한 권례에 시위하던 사금, 운검, 비신, 홀배를 보내어 내관 최안으로 하여금 왕세자를 맞아오게 했다. 단순히 임금에 준하는 예우가 아니라 즉위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었다. 조선 최고의 성군 경복궁에서 즉위하다. 통치력은 수업 연한이 전부가 아니다. 세자 충령이 오장과 청양산으로 창덕궁에 오는 것을 목격한 태종은 화를 벌컥 냈다. 왕위를 전위했는데 세자의 전유물 오장과 청양산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명을 따르지 않으려거든 오지 말라. 세자 충령은 마지못하여 주장과 홍양산으로 앞을 인도하게 하였다. 붉은 양산이 있는 곳에 임금이 있다. 홍양산은 임금의 존재를 상징한다. 세자 충령이 소매에서 전문을 꺼내어 친히 부왕에게 바쳤다. 신의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노둔하며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위정하는 방도를 몽연히 깨닫지 못하고 저부의 지위에 외람되이 거하니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할까 항상 두려웠습니다. 어찌 오늘이 있으리라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너무 뜻밖이라 정신이 없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상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시고 성덕이 융성하신데 갑자기 종묘사직의 중책을 어리석은 이 몸에게 맡기고자 하시니 조종의 영이 경동할까 두렵습니다. 또 나라를 서로 전하는 일은 국가의 대사인데 이와 같이 한다면 중외의 신하와 백성들이 놀라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거듭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신을 후사로 삼을 때에도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천자에게 아뢰었는데 더구나 군국의 중함을 신에게 마음대로 주시니 신이 사대의 예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어리석은 신의 지극한 정을 살피시고 국가의 대계를 생각하여서 종사와 신민들의 소망을 위로하소서. 세자 충령이 태종 앞에 엎드려 있는 사이 밖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부 6조 3군 도총제부 문무백관과 이품 이상의 전함이 편전 문 앞에 몰려와 문을 지키는 갑사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임금이 좌대원 하연 도진무 이춘생에게 명하여 갑사로 하여금 중문을 굳게 지키게 하여 대소신료가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예정된 순서대로 착착 진행되는 선의. 유정현이 수문장을 꾸짖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지기가 굳게 막아서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유정현이 문을 밀치고 들어갔다. 대소신료들이 유정현의 뒤를 따라 들어가 복위하기를 청하면서 호곡했다. 태종은 신하들의 복위 주청을 단호히 물리쳤다. 오히려 영의정 한상경, 좌의정 박은 우의정 의원과 육조 판서를 불러 새 임금이 즉위하는 일을 의논하여 차질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하께서 군신의 청을 굳이 거절하니 어쩔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현실을 인식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좌의정 박은이었다. 복위의 청을 얻지 못하면 육조와 더불어 즉위할 여러 일을 의논하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조정의 원로 성성린과 유정현 그리고 여러 군신들이 또 중문을 해치고 내정으로 들어가 호곡했다. 그 소리가 어좌에까지 들렸다. 내가 이성의 임금에게 전의한다면 경들의 청이 옳겠지만 내가 아들에게 전의하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다시 청하지 말라. 전의는 전하와 세자에게 있어서 다같이 실덕함이 있습니다. 원민생이 세자를 받고 세우는 청을 가지고 아직도 명나라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하루아침에 왕위를 물러나시고 세자가 즉위한다면 황제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청컨대 원민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소서. 김점이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양령을 폐하고 충령을 세자로 삼는다는 주본을 가지고 명나라로 떠난 사신 원민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종은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 2개월 전에 떠난 원민생이 아직 한양에 돌아오지 않았으나 황제의 고명을 받아 이미 영경을 떠났다는 계산이었다. 태종은 대소신료들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태종은 친히 세자의 머리 위에 충천강모를 씌워주며 등을 떠밀었다. 세자 충령으로 하여금 국왕의 의장을 갖추어 경복궁에 가서 즉위하게 하였다. 왕세자가 내문을 열고 나와서 말했다. 내가 어리고 어리석어 큰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므로 지성으로 사양하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하여 경복궁으로 돌아간다. 지는 해를 바라보지 말고 뜨는 해를 맞이하라. 군신들은 세자 충령이 충천모를 쓴 것을 보고 곡성을 멈추었다. 익성과는 임금의 상징이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으니 경하해야 한다. 곡성과 경하의 변경점에 선 것이다. 꿇어앉고 땅에 엎드려 있던 신료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라 황망했다. 울던 얼굴로 웃어야 하는 난감한 순간이었다. 세자는 우리 임금의 아들이다. 굳이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고 이미 상위의 모자를 쓰셨으니 우리가 굳이 다시 청할 이유가 없다. 박은이 큰 소리로 외쳤다. 대소신료들도 박은의 의견을 따랐다. 전의를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기 전 유정현과 박은을 비밀리에 불러들여 밀담을 나누었던 순서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 결과였다. 태종은 내관 최안에게 양정승을 들라일렀다. 좌의정 박은과 우의정 이원이 급히 입시했다. 주상이 장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군사를 친히 청단할 것이다. 또한 나라에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의정부 6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여 각각 가부를 진달하게 하여 시행하고 나도 가부에 마땅히 한 사람으로 참여할 것이다. 태종이 전위 후에 전국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성상의 전위는 한가롭게 일락하시고자 하려는 것으로 신등이 생각하였는데 이제 성상의 대계를 알겠습니다. 청컨대 교서를 지어 왕위를 사양하시는 뜻을 유시하시어 신민의 소망을 너그럽게 하소서. 이제야 임금의 뜻을 알았다는 듯이 박은과 이원이 머리를 조아렸다. 태종은 예조판서 변계량에게 전위교서를 짓게 하는 한편 여러 대원들에게 전지했다. 병조 당상은 모두 나에게 시종하고 그 밖의 대원은 속히 경복궁으로 가라. 신등도 반으로 나누어 시위하겠습니다. 비록 병조는 겸할 수 있으나 어찌 승선을 나누어 두겠는가. 예로부터 승선은 인주를 따르는 것이다. 따로 행할 이치가 없으니 모름지기 속히 경복궁으로 가라. 하연으로 하여금 급히 사금을 거느리고 주장과 임금의 의장을 가지고 경복궁으로 가도록 명했다. 변계량이 전위교서를 지어 불이 나게 달려왔다. 오늘 조화를 받으려면 일이 심히 번극하니 속히 반교하라. 대소신료들이 조복을 갖추고 창덕궁 뜰에 도열했다. 왕은 말하노라. 내가 부덕한 몸으로 태조의 홍업을 이어받아 이미 18년이 되었다. 은택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여 여러 번 재변이 일어났고 근일의 숙질이 심하여 청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세자가 영명공검하고 효제관이 나여 대위에 오르기에 합당하므로 영락 16년 8월 초 8일에 친히 대보를 주어 기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군국의 중요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다. 중외의 대소신료들은 모두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아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도와서 유신의 경사를 맞이하게 하라. 창덕궁에 머물고 있던 백관들에게 경복궁에 가서 새 임금을 진하하게 했다. 창덕궁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지 말고 경복궁에 가서 뜨는 해를 맞이하라는 것이다.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경복궁 근정전에 반서했다. 익성관을 쓴 세자 충령이 홍양산을 앞세우고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을 드러냈다. 왕세자 충령이 세종대왕으로 탄생하는 순간이다. 세자 양령이 폐위된 지 2개월 만이다. 14년간 세자 수업한 양령은 축출되었고 충령은 2개월 남짓 세자 수업을 받았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통치력은 수업 연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새 임금이 등장한 것이다. 새 임금 세종의 첫걸음. 세 사람의 군주를 만들어낸 사나이. 세자 충령이 강사포에 원유관을 쓰고 근정전에 나아가 즉위교서를 반포했다. 세종시대의 개막 선언이다. 근정전 앞들에 도열한 문무백관을 대표하여 영의정 한상경이 전을 올려 진하했다. 즉위식을 마친 세종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부왕이 있는 창덕궁으로 거둥했다. 면복을 입고 근정전 서쪽 섬돌로 내려온 세종이 지통내의 안내를 받아 어가에 올랐다. 북소리가 울렸다. 병조에서 준비한 대가와 의장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취타가 소리를 뿜어내고 상서관이 어보를 받들어 앞으로 나아갔다. 광화문을 빠져나온 행차가 황토현에서 동쪽으로 꺾었다. 육조거리를 지날 때는 썰렁하던 거리가 운종가를 지날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새 임금을 구경하기 위하여 도성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와 경하했다. 종로를 지날 때는 의금부 옥을 지키던 옥졸들도 구경 나왔다. 모반대역 죄인과 부모를 때리거나 죽인 죄인, 그리고 처첩이 남편을 죽인 죄인을 제외하고 모두 사면되어 옥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 임금의 어가 행렬이 창덕궁에 도착했다.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섰다. 종이품 이하 품위들은 겹줄로 도열했다.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인정문을 통과했다. 세종 이도는 요귀에 이르러 북향으로 섰다. 거기에 태종이 있었다. 인정전에 좌정한 태종이 세종 충령을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배여. 판통례가 사배를 청했다. 세종이 태종 앞에 무릎 꿇고 4번 절을 올렸다. 관원 사배여. 통찬의 구령에 따라 문무백관이 사배했다. 배례가 끝나자 세종이 전을 올려 읽어내려갔다. 성군의 대명을 이 몸에 내리시니 신자된 심정으로 놀랍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마땅치 않사오며 중난한 짐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신은 성품과 자질이 어리석고 학문이 천박하여 정사에 어두우니 어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잔약한 이 몸으로 외람되이 큰 자리에 임하게 하시오니 감히 나라를 초창하실 때에 어려움과 편안히 쉬실 겨를이 없으셨던 일을 우러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임이 중난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고 힘쓰겠나이다. 태종 이방원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세종을 바라보았다. 스스로 잘한 선택이라 자위했다. 충령의 머리 위에 익성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얼마나 지난한 세월을 보냈던가. 지나온 일이 그림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쌍육은 이제 던져졌다. 확률은 12분지 1이지만 말을 놓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 쌍육 양반 주사위 던지기 놀이. 형에게 골룡포를 입혀주었던 아우 이방원, 자신의 머리 위에 스스로 익성관을 썼던 이방원, 아들의 머리 위에 원유관을 씌워준 아버지. 정종, 태종, 세종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왕을 만들어낸 사나이 이방원. 조선왕국 518년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고 있는 태종 이방원. 그의 공과는 후대의 몫이다. 장희동 본궁으로 돌아가서 창덕궁의 역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새 임금이 즉위했지만 거처할 궁이 없었다. 경복궁은 무인혁명 이후 임금이 거처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다. 긴급 보수하여 근정전에서 즉위식은 거행했지만 임금이 거처할 상태는 아니었다. 창덕궁에는 태종이 있다. 세종 이도가 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다. 태종은 자신이 거처할 궁궐을 창덕궁 동쪽에 짓고 있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니 본궁에 임시로 기거하라는 것이다. 세종의 할애를 받은 인정전도 공사를 중단하고 의식장소로 사용했다. 전이 얕고 작으며 마당과 월랑이 좁다 하여 크고 웅장하게 개축하라 명하여 공사 중이었다. 본궁은 태종이 즉위하기 전 잠저였으며 세종 이도가 태어난 곳이다. 장희동 본궁으로 돌아온 세종이 지신사 이명덕을 불러 부왕의 존호를 물었다. 부왕의 존호를 태상왕으로 올리고 대연 세 사람으로 공상을 보살피게 하였으면 합니다. 이명덕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태종은 반대했다. 상왕을 태상왕으로 하고 나를 상왕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겸덕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천륜의 차서이다. 주상이 나에게 효도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나의 말대로 따라야 한다. 또 주상이 대연 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옆에서 시중들게 하려고 하나 이것은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이니 옳지 않다. 본궁에서 회의가 열렸다. 상왕이 비록 먼저 즉위하였으나 부왕의 공덕이 깊고 중한데 하물며 주상께서 왕위를 부왕에게서 받은 경우이겠습니까? 마땅히 가까운 데에서부터 먼 데에 미쳐야 하니 부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상왕은 그대로 상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정현 박은 이원 박습 조말생이 태상왕론에 찬성했다. 즉위한 선우로서 논하여야 하며 공덕으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상왕을 높여 태상왕으로 하고 부왕을 상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변계량 정력 탁신 이적 이지강 한상덕 원숙 등이 상왕론을 펼쳤다. 세종 위에 태종 있고 또 그 위에 정종이 있으니 이것 또한 보통 일이 아니다. 호칭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니 수많은 예우와 절차가 따를 터인데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인덕궁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인덕궁에는 정종 이방과가 살고 있었다. 태상이란 두 글자는 내가 감당할 바가 못되며 실로 지나침이 있다. 당사자 정종이 반대하고 나섰다.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결론을 내야 한다. 부왕을 상왕으로 하고 상왕을 태상왕으로 한다. 세종이 임금으로서 최초의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어 모후를 대비라 하고 경빈을 비로 봉했다. 또한 왕비의 아버지 시몬을 청천부원군으로 삼고 시몬의 처안씨를 사만국대 부인으로 삼았다. 태종이 지신사 이명덕을 불렀다. 지신사는 양전을 오가며 두 임금을 모시느라 바쁘다.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라. 경은 지신사가 된 지 한 달이 넘지 않았으나 내가 이미 왕위를 내어놓았으니 경도 역시 벼슬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상이 일찍이 이수에게 배웠으니 지금 비록 직위가 낮다 하더라도 대언 벼슬을 줄 만하니 모두 특진 발령하도록 하라. 경복궁으로 돌아가는 이명덕의 손에는 세자의 사빈을 지냈던 박은, 이원, 유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명덕을 이조 참판으로 이명덕이 수행하던 지신사 자리에 하연을 이수를 동부대원으로 하라는 태종의 휘지가 들려 있었다. 세종 이도가 하연을 불렀다. 내가 인물을 잘 알지 못하니 좌의정과 우의정 그리고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하여 벼슬을 제수하려고 한다. 상왕께서 일찍이 경덕궁에서 정승조준, 상서사 제조와 함께 의논하여 벼슬을 제수하셨사온데 이제 전하께서 처음으로 정치를 행하심에 있어 대신과 함께 의논하심은 매우 마땅하옵니다. 세종은 허지를 대사원으로 허조를 공안부윤으로 박광현을 경상도 수군도절제사로 정수홍을 우사관으로 박관을 사헌지비로 정기를 사헌지평으로 임명했다. 세종이 행한 최초의 인사이동이었다. 이로써 세종조를 이끌어갈 진용이 짜여졌다. 약소국의 대국 섬기기.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 왕으로 등극한 세종 이도는 우의정 이원을 종묘에 보내 즉위 사실을 고했다. 조종이 나라를 세우고 덕을 닦아 후손에게 복을 내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부왕이 그것을 계승하여 18년을 내려오시다가 이 몸에 명하여 대업을 이어받게 하시었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위로는 조종의 유업을 계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아래로는 신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제3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부왕의 윤허를 받지 못하고 대위를 받자왔사오니 이로써 감히 고하나이다. 명실상부한 즉위 절차를 마친 세종 이도는 지신사 하연과 병조판서 박신에게 양전을 시위하는 일에 차질 없도록 하라 명하고 각도에서 바치는 진상품을 예전 그대로 상왕전에 바치도록 했다. 또한 조관이 벼슬을 제수받고 사은하는 것과 종친이나 대소신료의 문안과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도 그전대로 하게 했다. 세종이 부왕 태종에게 청했다. 중궁의 호를 건비라 정하고 싶습니다. 주상이 검약함을 좋아하시는지라 이 호가 매우 좋으나 글자의 의미 호에는 적당치 않다. 공비로 고치도록 하라. 그리고 대비가 양령을 보고 싶어하니 내일 아침에 그를 불러서 오게 하고 주상도 반드시 와서 함께 배웁도록 하라. 양령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대간의 의논에 붙여야 할 것이다. 부왕의 뜻을 받들어 중궁의 호를 공비로 정한 세종은 대간을 불렀다. 상왕께서 양령 형님을 부르시라 하시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상왕의 자애하신 마음과 전하에 우애하시는 정은 아름다우나 양령대군이 왕래할 때 도시인의 이목을 어찌하시려 하십니까? 대간이 반대했다. 병조판서 조말생과 형조 참판 이유가 불가함을 역설했다. 조정의 공론을 접한 태종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세종은 아쉬워하는 부왕을 위로해드리고자 양령이 유배 생활하고 있는 광주의 환관 박춘무를 보내어 술과 고기 그리고 면포주견각, 열필과 포백필을 전달하도록 했다. 세종 이도가 상왕전에 나아가 상왕 태종께 헌수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전이 위로연 겸 즉위축 하연이다. 효령대군 이보와 영돈령 유정현, 영의정 한상경, 우의정 이원과 종친, 부마 6대원이 모두 참석했다. 세종이 부왕 태종 앞에 무릎 꿇고 만수무강을 비는 수를 올렸다. 내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은 복을 남겨두기 위함이었더니 이제야 복이 찾아오는구나. 태종은 흐뭇한 마음으로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유정현이 연귀를 지어 바쳤다. 여흥에 나오는 즉흥시였다. 하늘이 아름다운 자리를 베풀어 만세를 기약하게 하고 백성은 줄인 빚 없어 임금의 은혜 가없이 고마워하네. 유정현의 칠언을 받아 태종이 절구로 화답했다. 은혜의 말씀이 온화한 물결 속에 호탕하니 나라에 나아갈 길은 즐거운 가운데 승평하도다. 상왕의 절구를 지신사 하연이 받아 우의정 이원에게 넘겨주었다. 온 나라가 근심 모르는 이 오늘이여. 군신이 도에 맞추어 조정을 섬기네. 이원의 절구를 한상경이 받아 으짜. 태종이 칠언으로 응답했다. 조정 신하가 산악을 불러 수를 비나이다. 사자는 몸을 갈고 닦아 조종을 받드도다.
상황의 절구를 지신사 하연이 받아 태종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었다. 이를 지켜보던 세종이 마무리를 지었다. 종사의 안위는 신이 책임을 지겠나이다. 선조들의 아름다운 술자리 문화.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흥이 무르익어가는 술자리에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가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문화이다. 절구는 최소의 시체이니만큼 표현에 고도의 날카로움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기승전결의 구성법도 갖추어야 한다. 충간을 떠나 선조들의 풍류가 멋지다. 취용에 겨운 태종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서 춤을 추던 태종이 유정연의 팔을 이끌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만백성의 생사여 탈권을 휘두르던 그놈은 언제였나 싶었다. 모두들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유정현과 태종은 지신사와 군주였다. 현대의 비서실장과 대통령이다. 오늘날의 권부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한 사위의 춤을 끝낸 태종이 자리에 앉았다. 위를 전한다 해도 사람을 얻지 못하였다면 어찌 시름을 잊을 수 있으랴. 주상은 참으로 문화와 태평을 지킬 만한 임금이로다. 성상께서 아드님을 아시고 신하를 아시는데 밝으심으로 말미암은 바이오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만세의 수를 누리시어 길이 태평함을 보기를 비옵나이다. 한상경이 화답했다. 연회는 밤이 이슥해서 파했다. 태종이 하연과 노희봉에게 내사복의 말을 각각 일필씩 하사했다. 하연은 세종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지신사이고 노희봉은 임금의 명을 전달하는 환자다. 구왕이 신앙 측근들에게 내리는 하사품일까? 떡마일까? 의미 있는 하사품이다. 혼일 강리역 대국도지도. 태종 2년에 제작된 지도로서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국내에는 인촌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일본 류코쿠 대학 소장본이 있다. 빨간색은 조선의 왕도 한양 규모의 대도시를 표시한 것으로 당시의 조선과 명나라의 역학관계를 엿볼 수 있다. 하단에는 지도 제작 당시 태종조에서 예문관대 제약을 지낸 권근의 발문이 있다. 이튿날 충녕의 세자 책봉에 대한 고명을 받으러 연경으로 떠났던 사은사 원민생이 명나라 예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명나라 사신 육선제가 이미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세자 책봉에 대한 황제의 인준을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조정에는 비상이 걸렸다. 세자가 즉위하고자 하니 윤허해달라는 주문사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것이다. 명나라에서는 아직 태종이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초특급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대책회의가 열렸다. 갑자기 전이하였으니 명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종 이도가 영의정 한상경과 우의정 이원에게 물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병석에 누워 입궁하지 못한 좌의정 박은에게 지신사 하연을 보내 의견을 구했으나 역시 대안을 내지 못했다. 다급해진 세종이 원로 대신과 육조 판서를 이끌고 상황전을 찾았다. 긴급 구수회의가 열렸다. 부왕께서 병환이 있어 세자가 임시로 국사를 맡아 보시게 되었다 하고 세자께서 출령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남재, 정탁, 유창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해낸 의견을 내놓았다. 부왕께서 황제의 칙명을 받지 않으시면 이는 예의가 아니옵니다. 부왕께서 왕위를 물려주신 이를 숨기시고 국왕으로서 칙사를 맞이하시는 것이 가할 듯 하옵니다. 성성린이 경륜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고 내놓은 제안이었다. 주상께서는 익성관을 쓰지 마시옵고 세자로서 칙명을 맞이하셨다가 사신이 돌아간 후에 전의를 주청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기발한 발상이라는 듯이 안경공이 제시한 의견이다. 모두가 고육지책이다. 약소국이 대국을 섬긴다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 잔머리 술수 가지고는 안 된다. 정면 돌파하라. 새 국왕이 즉위하고 이미 교서를 반포하였으니 사신이 의주에 도착하면 어찌 그 소문을 모르겠느냐. 사실을 숨기는 것은 옳지 않다. 태종이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물리쳤다. 잠시 숙고하던 태종이 다시 입을 열었다. 병환이 때없이 발작하기 때문에 세자로 하여금 임시 권도로 직무를 대행시키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병환이 조금 차도가 있어 병을 무릅쓰고 칙령을 맞이하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경륜이 부족하고 나이 어린 세종을 앞세워 이를 그르치느니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책을 마련한 태종은 이종무에게 임금이 내린 수를 가지고 의주로 급히 떠나라 명했다. 명나라 사신이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극진히 예우하여 혼을 빼놓겠다는 보관이다. 그 이면에는 사신을 밀착 호위하여 백성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군권에 도전한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상하패와 오매패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종무를 의주로 급파한 태종은 전위 주문사를 꾸리라고 명했다. 명나라의 추궁이 있기 전에 충령 이도의 즉위 사실을 명나라에 빨리 알려 고명을 받아 오라는 것이다. 안원군 한장수를 정사로, 공조참판 이적을 부사로 하여 사은사를 보내고 김여지를 청승습 주문사로 삼을까 합니다. 세종이 태종에게 명나라 사신 명단을 보고했다.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시몬만 못하고 또한 시몬이 평소에 황엄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니 시몬이 간다면 황엄은 반드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 명나라에 파견할 사은사와 주문사가 결정되었다. 황엄은 비록 환관이지만 명나라 조정의 내사다. 국내에 들어오면 총독처럼 군림했지만 조선의 유일한 대명 창구다. 여자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는 황엄과 시몬이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제격이라는 것이다. 시몬은 세종의 장인이다. 사위가 등극했으니 국구다. 국구 파견은 명나라에 대한 최상의 예우이며 환상의 선택이다. 사신에게 물량공세를 퍼부어라. 압록강을 건넌 명나라 사신을 의주에서 맞이하여 밀착 호위하고 있다는 이종무의 보고를 받은 태종은 도총재 노기산을 평양으로 보냈다. 색향 평양에서 어느 정도 손을 보라는 것이다. 하룻밤을 묵으며 흐물흐물해진 육선제가 평양을 출발했다는 장계를 받은 태종은 길창군 권규에게 선물을 가지고 개성으로 떠나라 명했다. 국경을 넘는 순간부터 대대적인 물량공세다. 개성에서 유숙한 명나라 사신이 한양 입성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은 태종은 원민생을 개성에 보내어 사신을 맞이하게 하였다. 원민생은 대명 외교에서 잔뼈가 굵은 명나라 통이며 명나라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흠차 환관 육선제가 홍제원을 지나 무학제 고개를 넘었다. 태종을 모신 세종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모하루에서 영접했다. 신왕과 구왕의 동시 출영이다. 흠차 환관, 황제가 파송하여 보낸 환관. 간단한 영접 절차를 마친 세종이 사신을 경복궁으로 인도했다. 의식대로 근정전에서 행례가 거행되었다. 태종이 전에 올라가 황제의 칙서를 받았다. 조선 국왕이 장자 이제는 덕이 없어 후사가 되기 어렵고 셋째 아들 이도는 성질이 총명하고 학문에 힘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총망함으로 후사에 세울 만하였다고 아뢰었는데 짐이 생각건대 후사는 맏아들로 세우는 것이 고금의 변함없는 상도이다. 그러나 나라 일에 있어 사자의 자질은 국가의 성쇠존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사자가 어질지 못하면 종사가 의탁할 바가 없고 나라가 어지러워 패망이 뒤따를 것이며 온 나라의 백성이 화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왕이 국가를 위하여 장구한 염려를 하고 성쇠존망의 기운을 살펴보아 어진 일을 세워 사자로 삼고자 하니 조선 국왕이 택한 바를 들어주노라. 칙서를 받은 태종이 섬도를 내려와 소차로 돌아왔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고르기를 끝낸 태종이 다시 전상으로 올라가 사신과 마주섰다. 나는 본래 병이 있어 아들 도를 후사로 삼기를 주청하고자 하여 원민생을 보냈었던 바 그 후에 병이 더 심하게 되어서 아들 도로 하여금 국부를 권섭하게 하였노라. 대국이라고 너무 깊게 간섭하지 말라. 허락 요청이 아니라 일방 통보다. 아무리 대국이라도 아비가 아들에게 대권을 위임한 것을 너무 깊게 간섭하지 말라는 선언이다. 말을 마친 태종이 소차로 돌아가고 세종이 전상으로 올라갔다. 세자가 아닌 대권을 위임받은 신분으로 세종이 사신과 마주했다. 육선제가 문제 제기를 할 겨를도 없이 행례가 끝났다. 사신이 한마디 말을 꺼낼 틈새를 주지 않았다. 용이 주도한 영접 행사였다. 태종은 창덕궁으로 돌아가고 사신은 태평관으로 향했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세종이 태평관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사신의 노고를 위로하는 잔치다. 이튿날 세종이 지신사 하연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케 하고 말, 의복, 갓, 신 등을 선사했다. 태종도 병조참의 원숙을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태종은 명나라에 고명 없이 전위했고 세종은 등극했다. 문제가 불거지면 외교 문제로 비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나라 사신 육선제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꼬투리를 잡히면 대국의 압박과 요구에 끌려가야 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 임금을 비롯한 조정은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하고 국력이 소모된다. 사신이 돌아가는 날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태종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군권의 이상 기류가 감지되었다. 일찍이 군권은 직접 청단하겠다고 천명했건만 군권의 총사령탑 병조의 흐름이 심상치 않았다. 태종은 군권의 균열이 생기면 세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태조의 건국 위험마저 와해된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틀어쥐고 왕권의 초석을 깔아야 한다는 것이 신념이었다.
이러한 태종의 소망에 불길한 징조가 포착된 것이다. 태종이 강상인을 불렀다. 상하패와 오매패는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 병조 참판 강상인이 세종에게 패 더 만들자고 주청했다. 영문을 모르는 세종은 병조에서 필요한 패이려니 생각하고 상서원에 명하여 상하원패 12개와 오매패 30개를 더 만들게 하였다. 어제 하명했는데 당일에 태종의 귀에 들어간 것이다. 오매패는 임금이 대군이나 의정 대신 삼군대장 병조판서를 비밀히 부를 때 사용하는 명소부이다. 국가 위기관리망의 핵심 징표다. 패를 소지한 자의 통행을 제지하면 엄형으로 처단한다. 야간 통행 금지도 없다. 오매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오매패는 조선 팔도에 오직 태종 혼자만 가지고 있다. 군권의 상징이다. 이것으로 대신을 부르는데 쓰나이다. 노기를 애써 감추며 잠자코 듣고 있던 태종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하패와 오매패를 꺼내어 강상인에게 주었다.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두 본궁으로 가져가라. 태종의 속내를 헤아리지 못한 강상인이 곧 이를 받들고 주상전으로 가지고 가 세종에게 바쳤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이것으로 밖에 나가 있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 세종의 용안이 새파랗게 변했다. 경기가 날 정도였다. 오매패는 세종에게 금지된 부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만져서는 안 될 양날의 칼이었다. 호랑이 같은 부왕 태종의 불호령이 금방 떨어질 것만 같았다. 세종은 강상인으로 하여금 곧바로 가지고 가서 상왕께 도로 바치도록 했다. 패를 싸가지고 창덕궁으로 뛰어가는 강상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세종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졌다. 잠저 시절부터 부왕을 20년 이상 모신 강상인이 아버지의 시험에 든 것이 안타까웠다.